오늘도 수업하고 왔고요. 제가 퇴근길에 우연히 옛날 대치동 제자를 마주쳐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가 왔어요. 마침 지난 문해력 영상 댓글들 보면서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댓글들 중에서 제일 공감했던 게 보호자와의 대화가 아이한테 주는 성취감, 학습, 영감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많은 아이들하고 오랫동안 수업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 다 큰 아이들조차도 그 1분씩 행맨 같은 거 하면서 놀아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시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게임인 척 좀 재밌게, 편하게 애들을 똑똑하게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침투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기록해온 이 아이디어가 너무 많더라고요. 100개가 넘어요. 근데 저의 제자들이 이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됐대요. 지금도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 선생님 그때 진짜 재밌었고 진짜 많이 배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해 볼게요. 자,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쉬운 순서대로. 자, 첫 번째는 일단 누구든 간에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임들이에요. 일단은 유의어 말하기 게임이 있어요. 당연히 한국어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보호자랑 아이가 둘 다 이중 언어가 잘 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라면 둘 다 같이 하면 더 좋아요. 작은 하면 유의어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뭐 조그마한, 자그마한, 왜소한, 소소한, 소형의. 영어로도 뭐 small, little, tiny, mini, micro. 이거 할 때 당연히 틀렸다고 버럭하면 안 되고요. 이게 놀이예요. 놀이이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요거는 뒤에 나오는 다른 이제 게임들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이 단어가 어떠한 특정한 맥락 속에서 사용이 합당한지, 그렇다면 또는 아니라면 이 유의어들끼리 차이가 뭔지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또 일상 속에서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주문의 유의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주문, 요청, 신청, 요구, 청구, 뭐 등등 이런 유의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요청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괜찮죠? 얘는 되고 얘까지도 괜찮은데 얘는 이상하다. 얘는 왜 안 될까? 그렇다면 얘는 무슨 맥락에서 쓰는 단어일까? 이렇게 이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단어 차원, 딱 단어 단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대화거리가 됩니다. 이거 역시 아주 쉬운 게임인데요. 그냥 N글자 단어 말하기예요. 뭐 2글자부터 뭐 8글자, 10글자 상관없어요. 카테고리 없이 자유롭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애가 좋아하는 특정한 카테고리에서 내도 좋아요. 뭐 3글자 단어 엄청 많잖아요. 그냥 아이랑 전혀 힘들이지 않고 그냥 게임하면 돼요. 일상 속에서. 광합? 각자 할 일 하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제가 글자 수별로 각각 500개 넘게 있어요. 생각날 때마다 적었거든요. 딱 아이들 수준, 아이들 교과 과정에 나온 단어들로. 카테고리를 안 알려주고 해도 됩니다. 나중에는 그냥 3권, 이중, 아편, 답이 2개 이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아는 거 모르는 거 그때그때 적당 비율로 섞어서 하면 돼요. 오늘은 5글자 만해? 옷에? 오늘은 6글자 맹모? 코페? 오늘은 7글자 무한해요. 그래서 애한테 고르라고 해도 돼요. 뭐 글자 수나 카테고리를 직접 네가 골라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걸로 내기를 해도 돼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면 중학생 교과과정에 나오는 단어들 같은 거 구글링하면 다 나오거든요. 과학 용어 몇 개, 사회 용어 몇 개 이렇게 섞어서 시작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무한합니다. 무한대로 정말 발산하는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시사에 관련해서 해도 되고요. 뭐 인물, 과학, 예술, 역사 카테고리를 골고루 이제 섞어서 해도 되고 나중에는 글자 수를 엄청 늘리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더 넓게 명언이나 속담이나 관용적인 표현, 수거 뭐 어떤 특정한 그런 문장들로 이어가도 되고 우리 애는 애긴데 아직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은 진짜 쉬운 걸로 해도 돼요. 뭐
용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 말하기. 근데 비슷한 단어들이 이제 나올 거잖아요. 용기, 용감, 용맹 이런 식으로. 그래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유의어들의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 돼요.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에 막 대단한 지식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언어적으로 결국에 물리가 트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수다처럼 너무 수업이 되면 안 되고 무심하게 편안하게. 아니면 아이를 봐서 쉬운 속담 이런 거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눈이 들어가는 표현들이 진짜 많잖아요. 지금 딱 떠오른 것만 해도 일단 3개인데 오늘은 눈이 들어가는 말들을 뭐 해보자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늘이 예쁘네? 하늘이 들어가는 말들. 일상 속에서 그냥 대화하다가 놀다가 아무 때나 아무 걸로나 시작하면 그냥 그 찰나의 순간부터 게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산에 왔어요. 그러면 산이 들어가는 뭐 사자성어, 속담 그냥 이게 말하는 거예요. 산 넘어 산, 타산지석, 금강산도 식후경. 제 고양이가 있네. 귀여운 고양이가 있네. 그러면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기, 있잖아요. 그 글씨를 개발세발 쓴다고 할 때 그 개발세발이 아니라 괴발이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에 알았어요. 그게 고양이란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글이나 이런 걸 요약해서 글쓰기, 말하기, 이거는 너무 좋은 방법인 동시에 이미 모두가 아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생략할게요. 이건 진짜 다 하는 것 같아요. 학원들에서도 이미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과외했었던 학생들, 우리 아이들하고 이거의 반대를 가끔씩 했었거든요. 길게 말하기. 이것도 재밌었어요. 단결체를 만연체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길게 말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글자 수를 늘리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이 이 좋은 5월에 안녕하세요? 이게 진짜 웃기거든요. 하다 보면. 웃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잠깐 웃고 아이들도 이제 숨 쉴 틈이 있어야 되니까 숨 돌리고 쉬어가면서 이런 거 하고 놀았어요. 나중에는 나 밥 먹었어. 이거를 나는 필수 영양소를 포함하는 식단을 구강으로 섭취했다. 여기까지 가요. 박보검은 잘생겼다. 이 말을 너 길게 해봐. 그러면 이제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잘생긴 게 죄라면 박보검은 대역죄인이다. 박보검은 무기징역수다. 여기까지. 이것도 진짜 재밌는 놀이가 될 수 있고 상상치도 못한 말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짧은 글귀를 단순히 이제 그냥 그 표현, 글자 수만 살 붙여가는 걸 넘어서 상상이나 추론을 더하는 거예요. 이 화자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심리였을까, 이제 나오지 않은, 제시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도 학원에서 이미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인생과 이야기를 가진 사람일까?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행동을 한 걸까? 그리고 이 이후에, 이 이제 이야기 결말 이후에 또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결국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또는 일상 속에서 우리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등장인물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냥 책 한 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토론이라고 이름 태그 붙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정답이 없는, 정답이 아주 여럿일 수도 있는 그런 편안한 대화예요. 그래서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생각의 물꼬를 터주고 수업하듯이가 아니라 그냥 놀듯이 하면 돼요. 또 같은 말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사실 저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였어요. 같은 말을 명사로 하기, 동사로 하기, 속담으로 하기, 비유로 하기, 사자성어로 하기. 이것도 누구나 할 만한 게임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말했던 유의어 게임 있잖아요. 유의어 게임에서 그냥 단지 그 단어를 사자성어로 하는 것 뿐이에요. 이것도 아이가 어느 정도 사자성어 알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잘 유도해서 힌트 줘가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막상, 막하, 용호상박, 난형난제, 쌍두마차, 양대산맥. 사자성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오십보, 백보, 도토리 키재기.
이건 좀 뉘앙스가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괜찮아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석이조 일거양득 뭐 더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정확한 한자, 정확한 의미, 유래 이런 것까지 몰라도 돼요. 대충 큰 틀에서 최대한 큰 틀에서 단순화해서 그냥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기분이 좋아, 상황이 좋아. 그러면 그냥 좋은 사자성어, 뭐 기고만장, 희희낙락.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영 좋지 않아. 그럼 뭐 있어? 좌불안석, 뭐 망연자실. 분기탱처는 너무 어렵다. 그 갈팡질팡 사자성어가 일단 아니죠. 한자는. 어쨌든 재밌거든요. 이게 대화가 되면. 평소에 애한테 한마디 하고 싶을 때, 좀 쓴소리 하고 싶을 때도 그냥 게임이 되어버려요. 너 임마 언행일치 해야지. 오늘 왜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지? 네가 결자 해지하거라. 자연스럽게. 어차피 이게 침투력이 목표고 어휘풀 확장하는 게 목표니까 그냥 일상 속에서 계속 그냥 단어를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 지금 그거 피장파장의 오류인 거야. 다양한 단어나 뭐 이론이나 설명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칭찬할 때도, 아이한테 칭찬할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와, 청출어람인걸? 7전8기의 정신인걸?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사자성어로 거의 모든 상황이나 감정을 아까 길게 말하기에서 좀 또 나아가서 비슷한 문장 2개 이상을 비교하면서 느끼는 것도 있어요. 이제 유이어가 아니라 또 비슷한 문장으로 이제 조금 단위를 넓혀서. 요거는 근데 좀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 언어 유희 좋아하고 이렇게 말에 재미를 느끼는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쉬운 예를 들자면 꽃이 피었다 하고 꽃은 피었다. 이 두 문장이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 차이를 알지만 말 안 하겠습니다. 직접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요거의 목표는 그 말 맛을 느끼는 데 있어요. 뉘앙스를 직접 생각해보고 이제 언어의 감각과 흥미를 개척하는 거. 그냥 그게 다예요. 그래서 막 너무 이거를 막 알려주려고 막 하는 거에 무게중심을 두기보다는 마지막에 알려주더라도 중간에는 화두를 던지면서 끊임없이 재미있게 생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즐거운 대화 시간이 돼야 돼요. 대답을 잘하면 뭐 작은 보상으로 이게 기분 좋은 느낌으로 이어지게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막 좁히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게임인 척 해야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게임인 척. 어려서 한 번만 개발해주면 이 언어 중추는 쭉 발달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힘을 빼세요. 편안하게. 그리고 이 같은 말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요 안에서도 장르가 무한해요. 이게 좀 문과적인 그런 소양을 가진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 게 또 우리말, 한국말에만 있는 그 특유의 변주의 변주를 거듭하는 무궁무진한 어미,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신지요,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그냥 무한하게 얘기하는 놀이, 또는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차이점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놀이. 차이를 설명하기 참 힘든데 좀 흥미로운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배고프다라고 말할 때 배고프다 말고 다른 표현으로 해봐. 2개만 더 해봐. 허기지다, 뭐 곤궁하다, 뭐 등등등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또는 여기에서 약간 다른 건데 이제 되게 비슷해 보이는 그 뜻들 안에서 그 다양한 어휘와 표현들 안에서 가장 적확한 단 하나의 단어를 찾아서 쓰는 그런 놀이예요. 뭉뚱그려서 말하지 않고 가장 적확하게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범위를 최대한 좁혀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좋다, 개 좋다 이런 거 말고 만약에 기분이 좋은 거면 어떻게 좋은 건지를 정확한 단어로 말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기쁜지, 기쁘다, 뭐 상쾌하다, 짜릿하다, 안락하다, 감격스럽다, 뭐 후련하다, 뿌듯하다, 벅차다. 좋은 감정들 안에서도 다양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럼 좋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단어로 말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뭐 TV를 같이 만약에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웃고 있어. 저 사람 왜 웃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왜 웃고 있지? 그럼 무슨 미소인 건지도 말하는 거예요.
행복의 미소인지, 회심의 미소인지, 즐거운 미소인지, 만족의 미소인지, 실소인지, 이거는 진짜 애기들하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노란색도 노랗다, 누렇다, 샛노랗다, 뭐 누리끼리 하다, 노르스름하다, 뭐 다 되게 다양하잖아요. 달다라는 말을 다양한 또 말로 하고 또 정확한 말을 그 중에서 같이 찾아보는 거죠. 달다, 달달하다, 달콤하다, 달큰하다, 달착지근하다, 들척지근하다. 아이가 많은 어휘들을 다발처럼 접하면서 이제 미세한 결들을 느끼는 거예요. 음악을 들었을 때 아이랑 이제 뭐 집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도 그냥 단어를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계속 꺼내주는 거예요. 이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뭐 발랄하다, 경쾌하다, 뭐 웅장하다, 감미롭다, 뭐 이렇게 다양한 어휘들이 있고, 어떤 사람을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캐릭터를. 너희 선생님은 어떤 분이야? 그럼 뭐 다정하다, 다정다감하다, 뭐 사근사근하다, 서글서글하다, 상냥하다, 뭐 나긋나긋하다. 되게 비슷해 보이는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많은 단어들을 접하면서 가장 정확한 어휘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아이랑 교감을 하는 거예요. 놀이처럼. 만약에 영어가 가능하신 경우에 이제 아이도 보호자도 좀 이중 언어가 된다면 이것도 정말 좋아요. 아기 때 해도 무리 없을 만한 게 그 최소한의 뜻을 가진 단위, 그 root, 어근이라고 하죠. 단어를 쪼개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영어의 subway가 있잖아요. sub이 아래고 way가 이제 그쵸. 그래서 subway에서 sub이 아래라는 뜻이니까 sub이 들어간 단어들을 갖다가 쭉 그냥 같이 볼 수 있어요. 고등 때 진짜 제일 많이 나온 단어들 중에 하나가 subconscious, 의식 아래에 숨어있는 의식이니까 잠재의식의 뭐 많습니다. 뭐 subtract, suburban 뭐 많습니다. 우리말에서도 지하철이잖아요. 서브웨이가 땅 지 아래하겠죠? 그러니까 땅 아래로 다니는 철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땅 지가 들어간 말들, 아래하가 들어간 말들 진짜 많거든요. 뭐 땅이나 땅 지가 들어간 말들을 그냥 아이랑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또는 그게 들어간 어떤 관용적인 표현들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말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한자 중에 하나가 동 아닐까 싶거든요. 같을 동자? 동자가 들어간 단어들 너무 많잖아요. 뭐 동일한, 동격, 뭐 동업, 상동, 이하동문, 뭐 동상이몽, 동족상잔의 비극, 뭐 이럴 때 대동소이하다. 이런 단어를 접할 때나 또는 아이가 와서 먼저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볼 때 뭐 3개, 5개 이렇게 무리 없이 같이 보고 예시 들어주고 하는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저는 이제 영어 수업을 통해서 몇 시간 이걸 해요. 최근에도 CO로 시작하는 단어들, 인터로 시작하는 단어들. 그리고 이제 영어가 되시는 분은 다이어 있잖아요. 영어는 다이어가 정말 많죠. 그러면 이 다이어의 뜻들이 서로 아무 상관없는 뜻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이게 파생된 뜻들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파생된 건지, 이게 영어가 좀 되시는 보호자분들은 이게 영어뿐만이 아니라 언어 전반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해줄 게 많습니다. 뭐 appreciate, 이게 아니까 인정하니까 감상하고 감사하고, 이게 사실 예문을 들어주면서 얼마든지 재미있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는 뭐 feature, 뭐 reflect, cross 이런 것들 나오면 설명을 해줘요. 그냥 다이어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는지 곧 사고의 과정을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 번만 설명해 주면 절대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구동사, 이어동사도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메이크업, 이어동사죠. two words verb죠.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서 이런 뜻들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면 좋아요. 관용적인 표현, 이제 수거 표현하니까 생각이 난 게 우리말에도 이런 수거 표현이 아주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애를 먹다라는 말 있잖아요. 나 오늘 완전 애 먹었어. 나 완전 힘들었어. 이때 제가 진짜 부끄러운 소리인데 저는 그 애가 키드인 줄 알았어요. 아이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20대 때 우리말 공부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이게 애가 애간장, 간이란 뜻이더라고요. 뭐 애를 먹다, 애가 타다, 애 끌다 이럴 때 많이 쓰이는 그 애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처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랑 대화를 할 때, 아이랑 같이 뭘 볼 때,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또는 아이가 뜻을 물어볼 때 이렇게 풍부하게 설명해주고 예시도 많이 들어줄 수 있는 거죠. 아이가 호기심 많고 그 보호자한테 그 질문하는 그 시기 있잖아요. 그 정말 소중한 시기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쉬운 그 뭐 학부 수준도 안 되는 쉬운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이건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일 보호자님이 이게 가능하시다면 정말 최고의 놀이이자 대화거리이자, 일단 문과 논술은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될 거예요. 사교육 전혀 필요 없이. 그리고 아이가 책을 많이 읽은 아이라면 이게 될 거예요. 저희 이제 논증법 중에서 다들 아는 뭐 귀납, 연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3단 논법이 있죠. 3단 논법까지는 이제 다들 아실 만한 그런 건데, 말 그대로 3단 논법, 시너지즘, 이게 3단으로 이루어진 논증법이어서 3단 논법이잖아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 우리가 다 아는 예시, 태어나서 다 들어본 예시.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결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생겼죠, 공식이. 그래서 대전제는 아주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칙, 사실이고, 소전제는 구체적인, 지역적인 어떤 그런 사례, 사건, 인물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결론이 이제 도출되는 이게 3단 논법이죠. 이렇게 보면은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걸 일상에서 항상 기본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숨은 대전제 찾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수많은 주장을 보고 듣게 되는데 보통은 대전제는 숨겨져 있어요.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랑 그냥 뉴스나 대화나 토론 프로그램 이런 거 볼 때 이 사람의 주장 뒤에 숨은 그 이면의 대전제를 찾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면 아무리 짧게 해도 5분은 걸릴 거라서 예시는 생략할게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보호자님께서 뭔지 아신다면, 그리고 아이가 책 많이 읽은 중등 이상의 아이들은 이게 가능한 아이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진짜 어렵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이게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이 훈련을 한 반년 이상만 해도 아이의 논리력이 수준이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평소에 말할 때, 글 쓸 때, 기승전결? 또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3단 논법으로 항상 글 쓰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해요. 결론부터, 핵심부터. 결론, 그리고 뒤에 뒷받침 근거를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결론. 그래서 양괄식으로 말하고 글 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항상 결, 대, 소, 결. 수시 인문 논술에서도, 문과 논술에서도 도움이 되고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달라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아이가 너무 이걸 잘해서 시시해지면 그 이후에는 저의 경우는 귀류법이랑 유비추론까지 알려줬어요. 정말 뛰어난 아이들.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된다면 진짜 큰 무기가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내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하기 어렵다 하면은 훨씬 더 쉬운 것들도 있어요. 나랑 아이랑 공통적으로 아는 그냥 아무 컨텐츠가 있으면 돼요. 그냥 책도 좋고 영화도 좋고 쉴 때 대화할 때 편안하게 그냥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선한 인물이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그 행위가 잘못된 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신의 도그마에 갇히지 않도록 질문을 던져주는 거. 그냥 그게 거의 다예요. 어린 아이들도 꼰대가 될 수 있거든요. 자꾸만 이제 지식을 쌓고 세계를 만들고 또 그 쌓은 것들을 다시 이제 허물고 유연하게 하고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시야를. 마지막 단계의 모든 목적은 그냥 하나예요. 네 머리로 생각해라. 그래서 네 안에 있는 탄탄한 논리로 결론을 도출해라. 남들한테 변승하지 말고. 그래서 게을러지지 말고 부지런하게 네 머리를 써보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너무 흔한 메시지 있잖아요. 아주 뻔한 교훈. 이래서 어딜 가나 보는 그 행복이란 키워드를 접해도 아이랑 거의 무궁무진하게 그걸 확장을 할 수 있거든요, 대화를. 나는 행복을 뭐라고 느끼는가? 부터 시작해서 행복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행복이 맞는가?
혹시 행복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는가? 그렇다면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삶은 꼭 나쁜 삶인가?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대화만으로도 아이가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흔한 메시지, 뭐 내면이 외면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항상 접하는 그런 교훈이잖아요. 그럼 내면이 중요해? 그렇다면 정말 외면은 안 중요한가?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종국에는 외면이 내면을 반영하기도 하는 거 아닌가? 무궁무진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그냥 질문을 해야 돼요. 순수하게. 그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또는 생각을 차마 할 수 없었던 그런 억눌린 생각들, 또는 생각은 어렴풋이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어화시키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건드려주는 거예요. 생각할 힘을 심어주고 씨앗을 주고 이제 양분을 주는 거죠. 제가 아까 잠깐 3단 논법 얘기를 했잖아요. 반박을 할 때 평소에도 숨은 대전제를 찾아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때는 결론이나 소전제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숨은 대전제로 서로 이제 반박을 해보는 그런 게임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선 쉽지 않을 거라서, 네, 요거는 쉬운 방법으로는 이제 저는 책을 읽을 때 목적 없는 독서, 진짜 순수한 오락을 위한 독서가 진짜 좋은 독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뭐 학원들에서 하는 것처럼 뭐 특정한 질문을 이 책에서 찾는 거죠. 책을 읽고 나서 답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건 뭐 아마 학원 수업에서도 하는 그런 걸 텐데, 정말 더 형식 없이 편안하게 그냥 책을 읽고 아쉬운 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고 편안하게. 예를 들어서 난 이 책의 결론이 아쉽다. 아니 왜 이 책에서 얘는 같은 짓을 왜 2번 반복했을까? 이런 거. 등장인물의 단점 찾기. 막 이제 여기서도 사자성어가 나올 수 있죠. 타산지석, 반면교사 뭐 이런 거. 아니면 작가 시점까지, 이제 그 외부에서 작가가 왜 굳이 얘한테 이런 실현을 줬을까? 또는 왜 작가가 얘를 이렇게 욕먹을 캐릭터로 만들었을까? 그래서 일단은 독서가 아이한테 오락이라는 거, 이 즐거운 취미활동, 고급 취미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호자님도 이거를 막 공부라고 막 애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얘기할 거리인 거예요. 아이랑 재미있게 대화할 그 소스가, 출처가 무궁무진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 방법도 무수히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크면, 조금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 선에서도 알고 있는 그 전문 분야의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지금 그거 플라시보 효과야. 너 지금 그거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건 기분 탓이야. 너 그거 지금 반엄 효과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뭐 중요한 지시, 뭐 훈육, 이런 의사소통은 정말 딱 명료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외에 아이랑 나누는 다른 재밌는 대화들은 아니어도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비유들로 얘기하는 법, 뭐 되게 이런 철학들도 나오고 결국엔 역사적인 배경 이야기도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아이는 진짜 부모랑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 책 한 권 읽은 만큼 똑똑해지기도 해요. 혹여나 보호자가 너무 답답해하거나 화를 내면 안 되고요. 저는 모든 사람이 똑똑하고 깊이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는 어떤 아이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천재적인 발상을 가지고 내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풍부한, 진짜 지적이고 그런 레이어가 풍부한 그런 대화로 이어지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마다 다 타고난 깊이랑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그냥 아이 입장에서 이 시간이 재밌다? 그냥 이거면 됩니다. 우리 애는 1단계부터 안 되는데? 우리 애는 0.1단계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사춘기 이전에 시작하는 게 좋고요. 아이에 맞춰서 그냥 유연하게, 편안하게 밸런스나 궤도를 그때그때 자유롭게 바꿔나가면 돼요. 게임처럼 느껴지면 되고, 아이의 관심 그 분야가 점점 윤곽이 드러나요. 그러면 이제 그거 위주로 대화를 또 이어가면 되고, 자연스럽게 그걸 통해서 지식을, 지혜를 알려주고 세상을 알려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만들어줬어요. 아이가 직접 만들게 하는 것도 사실 더 좋고요.
보호자님께서 이제 평소에 뭐 직접 뭐 인상 깊었던, 수집했던, 뭐 필사했던 문장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니면 아이가 그런 게 있다면 이렇게 해도 되고, 누구한테 선물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만들어서 본인이 소장한다는 전제하에 이거를 본인의 언어로 마음대로 바꾸거나 짧은 감상이나 일기랑 짬뽕해서 이렇게 딱 책으로 만드는 이런 방식도 있겠고, 제 생각에는 보호자님께서 이제 아이가 어려서 진짜 평생에 딱 한 번, 두 번 정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평소에 이제 좀 독서의 취미가 있으시다면 필사해놨던 거, 메모해놨던 거 이런 거 모아서 타이핑하고 꾸미고 출력하고 하는 거 사실 하루도 안 걸려요. 공부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방법. 학원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부의 열망을 만들어주고 공부 정서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아이디어 갑부들 이런 것도 있더라 하고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